어느 작은 마을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고아원이 있었다. 희망 고아원은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로 한때는 많은 아이들이 지냈던 곳이다. 하지만 이상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고아원은 문을 닫게 되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어린 아이가 자정이 되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며 아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 후로 고아원은 폐쇄되었고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한 가족으로 시작된다. 이 가족은 도시 생활의 고단함에서 벗어나고자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한편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과도 얼굴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막내인 수연이는 마을 친구들로부터 희망고아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호기심 많은 수연이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고아원을 탐험하기로 한다. 밤이 되자 수연이와 두 명의 친구들은 고아원으로 향했다. 고아원은 정문부터 이미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낡고 부서진 건물, 조용한 바람소리, 그리고 어두운 복도가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수연이 일행은 용기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고아원의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 음산했다. 먼지 쌓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거친 그림자를 띠렸고 곳곳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수연이와 친구들은 다양한 방을 돌아다니다가 고아원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법한 교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파일에는 고아원에 있었던 여러 아이들의 사진과 간단한 기록, 그리고 사라진 아이에 대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서를 읽어가던 중 수연이는 사라진 아이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아이는 수연이가 꾸준히 꿈속에서 보던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교실 안으로 불어닥쳤고 창문이 요란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이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문서를 덮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수연이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노래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리의 주인공은 아이인 듯했으며 그 목소리는 아이의 절박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수연이는 갑작스럽게 소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주저하다가 결국 그 뒤를 따랐다. 아이는 고아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수연이 일행을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방 안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서 쓸쓸한 음이 흘러나왔다. 피아노 위에는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모습은 바로 수연이가 사진에서 보았던 사라진 아이였다. 아이의 영혼은 수연이를 찾아왔다. 아이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애타게 전하기 시작했다. 사실 고아원은 아이들의 영혼을 삼켜 자신을 유지해온 끔찍한 저주에 걸린 곳이었던 것이다. 아이는 수연이에게 이 저주를 풀 방법에 대해 간곡히 부탁했고 수연이는 그 도전이 위험할지라도 아이의 소망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수연이와 친구들이 마을과 고아원을 조사하면서 끔찍한 진실과 맞붙고 마침내 저주를 풀어내며 아이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그려낸다. 결국 그들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리며 고아원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알리게 된다. 수연이는 이 경험을 통해 한층 성숙하며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욱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이는 텅 빈 고아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날의 경험이 너무나 실감나서일까 수연이는 마치 다시 한번 그 아이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날아오는 산들바람에 실린 아이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수연이는 그 곳을 떠났고 고아원은 영원히 조용히 잠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 근처에는 고깃집도 몇몇 있었고 노래방과 술집이 몰려 있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한적한 산길과 작은 시골 마을이 나타났다. 그런 곳까지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더구나 밤이 되면 아예 불빛조차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느 날 나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 동아리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나는 반대 방향으로 혼자 기숙사까지 걸어가야 했다. 술 기운도 있었고 머리도 맑게 할 겸 혼자 천천히 걸으며 산짐 쪽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평소엔 지나가지 않던 새길이 눈에 들어왔다. 길폭은 좁았지만 어떻게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을 따라 조금 걷다 보니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린가 싶었지만 이어지는 소리가 사람의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갑자기 더워지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길을 재촉하려고 하던 찰나 내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며 천천히 후퇴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어요. 그 검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 없이 그 형체는 그대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바람이 불며 나무 잎들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달빛이 내려쳤다. 그제야 형태가 명확해졌는데 그녀의 전신은 흰옷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고 무엇인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천천히 움직였다.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그 여자의 발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왔다. 온 힘을 다해 뛰었고 도망치던 중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숨을 고르는 차야.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췄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나를 놀리며 술에 취해서 헛것을 봤다고 웃기만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같은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발소리와 흐릿한 형체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이후에는 그 길을 절대 지나가지 않았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가끔은 그 여자가 나를 부르는 한 청을 들을 때도 있다. 그때마다 찜찜하고 소름 끼치는 기분은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함으로 나를 괴롭힌다. 아마도 그 길에는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령이나 괴담에 관한 썰이 특히 인기를 끕니다. 하나의 예로 매우 길게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중학생인 철수가 겪은 사건입니다. 그 동네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동네에서는 그곳이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던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폐가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와 친구들은 손전등 몇 개와 카메라를 챙겨서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겁을 먹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철수는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을 설득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계단 위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의 철수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고 그들은 서로 더 가까이 붙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한 방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방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그들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모두 놀라서 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낡은 라디오가 스스로 켜지면서 이상한 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한 여자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했고 방 안의 온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아래층으로 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분명히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폐가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철수는 혼자서 그 폐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에서는 항상 그 인형과 라디오 그리고 계단 위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철수와 친구들은 그 뒤로 서로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길 버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며 그 사건은 잊혀져 갔지만 철수의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수에게 있어서 끝없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실제로 유령의 짓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의 폐가 탐험은 그들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